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박지원입니다. 연일 떨어지는 운임지수에 국내 해운 경기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거뒀었죠. 하지만 올해는 운임 하락으로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경제재민촉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 함께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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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한국해운협회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해운협회는 우리나라 그 수출입 화물의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외항해운업체들의 그 조직입니다. 단체죠. 한국해운협회는 회원사인 외항해운 선사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노력도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현재 지금 165개의 회원사가 협회에 들어 있고요. 165개 회원사가 갖고 있는 총 그 선박량이 9,200만 톤쯤 되는데, 요거는 양으로 보면 세계 6위의 규모입니다. 조금 더 자랑을 하면, 그래서 이들 업체가 지금 작년에 벌어들인 매출액이 총 65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 수출액만 따지면 한 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뭐 서비스 산업으로 보면 국내 1위고요. 네. 국내 전체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전체 산업 중에서 6위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의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해운협회가 해운 산업의 또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양 산업 그리고 해양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부회장님, 국제해사 기구인가요? 2050년까지 넷 탄소 제로라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 해운 시장 산업의 이 친환경 전환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국내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IMO는 지난달 초에 7월 초에 그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제80차 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를 넷제로 100% 감축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걸 위해서 2030년까지는 20 내지 25%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 이상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했죠. 더더군다나 이제 거의 저탄소나 무탄소 연료를 2030년까지 5 내지 10%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담금을 이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했죠. 결국은 이런 중요한 그런 결정을 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사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비용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O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저울질하던 선사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명확성이 드러난 거죠. 선사들이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의 그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아마 그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이제 선박을 기존에 있는 선박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는 그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세금이나 다른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박을 개조하거나 기존 선박을, 아니면 친환경 선박으로 선박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뭐 해운 산업에는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조선 산업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박을 이제 개조하거나 또는 신조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선박이 발주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뭐 선박이 굉장히 많이 발주돼서 선박 과잉입니다 하더라도 메탄올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선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죠. 좋은 산업에도 하나의 게임 체인저, 소위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그러한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탄소를 100% 감소시킨다 굉장히 좋은 측면인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상기후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뭐 어떻게 해서든 탄소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모든 국가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무역의 80%를 해상 운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9.7%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운송을 해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상 운송 비용이 갑자기 늘어난다. 근데 지금 넷제로라는 탄소 규제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해상 운송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계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국가들이 좀 속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중국하고 브라질 같이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발표되어 있는 그런 감축 목표가 너무 높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자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줄여주시고 늦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IMO의 이와 같은 그 방침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돼서 합의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도국에서 제시한 것들이 정말로 국가에 영향이 주고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부담금을 매게 되는데 그 부담금 갖고 만들어진 기금을 갖고 이제 투자나 사용할 텐데 이럴 때 저개발 국가라든지 특히 이제 조그만 섬나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친환경 전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데요. 아마 대형 선사들은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소선사의 경우에 대단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소선사가 가지고 있는 과제,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선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겠는데 중소형 선사는 뭐 그대로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당면하게 되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부담의 문제입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라라고 하는 국제 규제가 시작됐으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 따라서 비싼 연료 써야 되고 비싼 선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보다도 보통 한 30% 이상 비싸지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누가 해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세 부분만 보더라도 탄소세라는 게 지금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에서 나오는 탄소 1톤당 얼마의 그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기존 연료를 한 1톤 태우면 약 이산화탄소가 3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3톤에 대해서 300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하고 또 새로운 이제 미래 연료하고의 그 가격 차를 보상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화석 연료가 톤당 뭐 700달러인데 또 그때 메탄올이라든지 이런 미래 연료가 톤당 한 1,600달러 된다면 한 900달러 차이 나잖아요. 그럼 아까 3톤이 발생된다 했으니까 톤당 300달러까지 톤세가 탄소세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비용 증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중소형 선사가 그대로 다 감내하고 운송해라. 그럼 운송이 원활히 되지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조해주고 상쇄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활한 어떤 그런 미래 연료의 공급입니다. 현재 지금 뭐 2040년까지 뭐 이렇게 높게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불과 1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이 지금 현재 무탄소로 쓸 수 있는 연료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거든요, 다. 암모니아든 메탄올이든 수소든 다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건데 누가 만듭니까? 정유사가 만들잖아요. 근데 정유사는 수요가 확보가 안 되면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냐는 거예요. 수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만드는 게 맞냐, 아니면 만들어져야 내가 전환할 것이냐라는 양쪽이 서로 눈치 안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현재 한국해운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나요? 네, 탈탄소 환경에 대한 저희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제 중소선사에 대해서 엔진 출력 제한 장치라고 하는 설비를 매기게 되는데 그 설비를 부착하게 되는데 그 부착에 따르는 어떤 비용 보조를 좀 해주고 있고요. 또 CII라고 해서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하는 일종의 그 친환경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선박별로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것을 등급을 상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컨설팅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선사들이 어떤 미래연료를 쓰는 것이 나한테 경제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래연료에 대한 가격, 품질, 그다음에 어떤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희 협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좀 해서 선사들한테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에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선박 건조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선대를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면 적어도 연간 7천억에서 한 1조 이상의 건조 자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추가로 발생되는 거에 대한 선박 금융이 더 확대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일 거고 일부는 보조금, 친환경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장 큰 애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회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령 인구 부족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해운 산업이 인력 부족 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인력 부족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신지 궁금해집니다. 네, 7월 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 선원이 부족해져서 우리나라 상선대의 절반 이상이 운항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의 어떤 그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전망에 따라 보더라도 해기사 소위 그 사관이라고 그러죠. 사관만 본다 하더라도 2030년 기준으로 한 2,700명 정도가 부족할 거로 봐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2030년에 전체 지금 저희 선대가 한 1,500척 좀 될 거로 예상하는데 그 중에 한 1,000척 정도만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좀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보면 해양대학에서 이제 해기사로 양성된 그런 해기사들 중에서 소위 신규 인력 중에서 80%가 5년 이내에 이직합니다. 그래서 하선하지요. 해기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얼마 안 남는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가 60세에 가까웠게 돼서 이분들이 이제 몇 년 지나고 그러게 되면 다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 10년 후쯤 내다봤을 때 우리 선박이 배는 있는데 선원이 없어서 운항 차질을 빚는 그런 정말로 그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반드시 해운의 문제뿐 아닙니다. 해운이 쓴다면 결국은 수출입 화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계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해기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채용만으로도 이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선원 부족이라고 하는 현상은 선원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선원에는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 해기사와 일반 선원인 부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이제 우리가 1991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외국인 혼성 제도를 선박에서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해기사가 선박 척당 해기사 1명, 부원 7명을 이제 함께 외국인 선박을 혼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지하고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 해기사가 현재 3,600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부원은 10,0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이 계속 이직해 나가고 그다음에 선원들의 고령화가 계속 심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현실적인 대안은 외국인 선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지금 한 2,7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걸 그대로 다 외국 선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2030년에는 외국인 선원이 6,400명까지 해기사만 보더라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이걸 그대로 지금 다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고용할 수가 없어요.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전부터 필리핀 등에다가 해외 선원 양성을 센터를 둬서 양성을 해서 매년 한 200명 이상을 양성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해외에서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이제 보통 해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1년간 승선 실습을 해야 돼요. 그 승선 실습을 1년간 데려와서 해주고 그다음에 자격을 따게 되면 이제 우리 배에 싣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필요하다면 장학금도 지원해줘서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배에 고용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해운협회에서 선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체제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이고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은 결국은 현물 시장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다 양성해 놓은 선원을 데려오는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과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 선원이 대체한다는 뜻은 그만큼 실력이 있고 또 유능한 선원이 온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전제가 돼야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것이고 그런데 부족하다고 이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선원을 데려왔다가는 우리 선박 안전 운항에도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실력이 있고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서 그거를 교육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최근에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의 선원 시장을 직접 가서 보고 대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대로 이제 우리 많은 선사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걸 갖고 내년부터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행히 지금 선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사들도 최근에 있었던 그 이익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선원 기금을 양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 기금을 지금 모으기로 결정해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이제 금액이 설정이 될 텐데 그럼 그 금액을 갖고 우리나라 선원을 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원의 선원 매력화 사업도 해나갈 것이고 동시에 해외 선원 양성도 해나가서 그럼 우리 선박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해수부랑 해진공에서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반응과 또 펀드의 기대효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육 규모가 이제 많이 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발전했던 많은 선박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공급 과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불가피할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사들이 이제 유동성 위기까지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진흥공사가 본격적인 저시황기에 들어오기 전에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어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1조 원 규모의 그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을 해줬습니다. 과거의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보면은 이제 사후적인 구조조정이죠. 시황이 떨어져서 이제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 중소선사들은
소위 론투밸류라 가지고 소위 자기 자산에 대한 빌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지고 또 금리가 더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전략 물자 수송 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바라고 계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바라는 말씀보다도 먼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였습니다. 해외에는 많은 선원들에 대한 소득을 전체를 다 면세를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게 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이거를 좀 확대해 주십시오라고 정부에다 많이 건의했었는데 이걸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노력을 해서 또 국회도 노력해 주셔서 확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박을 이제 중고선이나 도입을 하게 되면 도입을 할 때 국적선으로 만드는 그런 도입 절차가 있잖아요. 도입 절차를 하려면 선박 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5일 정도 걸렸던 건데 그걸 2일로 단축을 시켜줬어요. 이건 뭐 대표적인 규제 개혁 사례인데 이렇게 선박을 5일에서 2일로 단축한 게 뭐 별거냐 할지 모르지만 선박을 세워놔야 되니까 세워놓는 비용만 따져도 연간 한 40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그런 큰 규제 개혁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정부의 어떤 적극 행정, 신속 행정 이런 거라고 봐지고 이게 이제 우리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점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사들 간의 공동행위를 운임 담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시행명령 제지를 했죠. 원래 해운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거를 대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거죠. 굉장히 저희들은 반발을 했고요. 현재 지금 행정소송에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만 빨리 고등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와가지고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해서 운임 급락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국내 해운 산업에 있어서 갖고 계신 부회장님의 목표 한 말씀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해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협회가 더 전문화가 돼야 되겠죠. 어떤 현안이 있으면 현안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져야 우리 해운 산업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선사들과의 소통, 또 화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화주들이 해상 운송에 있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소통 역할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님 함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